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건축학회 주관으로 건축 관련 단체 학술 합동 세미나 중에 일환의 하나로 저희들은 한국건설안전학회입니다.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이 학술 세미나 합동 세미나에 저희들은 건축주의 안전 책무와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에서 오늘 세 분이 주제 발표를 하고 또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으로 있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동춘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으로 계시는 안홍섭 회장님께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안홍섭입니다. 먼저 건축 관련 단체 학술 세미나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강부성 회장님이야 건축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서두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요. 또 산업 현장, 특히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도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로 나눠서 지금 시행령의 지금 거의 확정하는 막바지 단계에 있고요. 또 그와 동시에 건설안전특별법이 작년에 발의됐었는데 처리되지 못하고 금년에 다시 발의돼서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넓은 의미에서 이제 건축을 포함해서 건설 산업이 사실은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했지만 우리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이제 현장의 건설 기능이나 건축 기술자 또는 이제 설계에 종사하는 분들 모두가 전반적으로 삶은 건설 산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피폐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 근본이 우리가 안전을 챙기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는 건축사업 참여자, 특히 발주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안전 책임을 바로잡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요. 건설안전특별법의 이제 기본 틀을 저희가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서 조금씩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특별법의 핵심은 그동안의 책임체제에서 배제됐던 발주자를 포괄적인 책임을 지게 함으로 해서 사실은 설계자, 시공자를 보호하는 게 취지인데 이제 벌칙이 그동안에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벌칙이 강화되다 보니까 벌칙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취지는 이 발주자도 의사결정 권한을 비례하게 동일하게 책임을 지므로써 우리 건설사업 참여자 사이의 안전 책임을 합리화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기진 교수님이 이제 건설특별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드리고 소개를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해체공사 관련인데요. 아시다시피 건축물특별법에서 이제 해체공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감리를 포함해서 규정을 했지만 지난 연초에도 장위동 사고가 있었고 또 지난 6월 때는 광주 합동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 관리법의 해체 관련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좀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건설 관련 법령 전반에서 건축주를 포함한 발주자의 책무가 어떤 점이 문제점인 걸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안홍섭 회장님의 인사말 끝나고 이제 첫 번째 오늘 주제 발표로
건설안전특별법의 발주자 안전 책무와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경대 이규진 교수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경대학교 안전공학과에 재직 중인 이규진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의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99년부터 한경대학교에 재직 중이고요. 원래는 이제 안전공학과였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오기 전에는 그 건설회사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그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뭐 이런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 도움이 될 만한 강연을 할 만한 그 수준은 안 되는데, 안홍섭 회장님이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이런 과분한 자리가 마련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릴지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학적 사고와 통계적 분석의 중요성, 이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다들 믿고 있죠. 하지만 과거 나치 정권에서 선전을 담당했던 괴벨스라는 사람은, 물론 이 사람은 아주 극악무도한 악마처럼 나쁜 사람인데, 하지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또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 지미 카터 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맡았던 브레진스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은 스스로 이성적 생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날 밤 뉴스에서 받은 정보를 앵무새처럼 따라할 뿐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특히 현대,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미디어, TV나 뉴스나 신문이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입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도 그럴까요? 우리는 위험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위험은 실제로 위험한 것일까요? 또한 사람들은 진짜는 위험한데 그것을 혹시 위험하지 않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위험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는 첫 번째, 경험에 의해서 위험을 인식하겠죠. 어린 시절 뜨거운 곳을 만졌을 때, 뭐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 뜨거운 곳은 위험하구나, 높은 곳은 위험하구나, 그런 이제 인식이 머릿속에 주입되게 되겠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귀신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아무도 귀신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들은 귀신을 무섭다고 할까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애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적어도 한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는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가서 애들과 놀고 선생님께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신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전엔 귀신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은 주입된 생각에 의해서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귀신을 무서워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귀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포, 위험 이런 거를 느낄 때 실제로 그 공포나 위험 요소가 존재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단지 뉴스나 광고 등을 통해서 위험을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광고에서 뭐 약 광고 같은 경우 그 약을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과장된 그 어떤 위험을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은 건설 안전이 대중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건설 현장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것은 다들 동의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하실 겁니다. 근데 일반 대중들은 건설 현장의 위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경험. 일반 대중들은 건설 현장의 위험을 경험할 일이 거의 없죠. 두 번째, 언론에 보도가 안 되죠. 언론에서 건설 현장은 위험하다고 자꾸 가르쳐줘야 대중들은 위험하다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가 코로나에 비하면 거의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건설 안전에 관심이 없죠.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지 않을 거고 또한 정치권에서도 크게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상 건설 현장은 코로나보다 1000배 이상 위험합니다. 이런 말 하면 말도 안 돼. 어떻게 코로나보다 위험해?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아마 코로나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들한테 건설 현장이 코로나보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아? 의사 선생님들이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라고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들의 고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 이제 의료진들이 막 영웅이 되고 있죠. 내가 보기엔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가 더 영웅인데 의료진이야 뭐 하루에 뭐 환자를 몇 명을 보겠어요. 안전관리자는 하루에 몇 명의 그 근로자들을 관리합니까? 둘 다 공통점이라면 뭐 둘 다 고생을 많이 하죠. 둘 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차이점은 의사는 고수익과 사회적 존경을 받고 특히 요즘 같은 팬데믹 시즌에는 영웅적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는 뭐 수입이 뭐 많지만 하여튼 의사보다는 못하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대접을 받는지는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건설 현장이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자, 2020년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459명으로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건설업 상시 근로자 25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000명당 2명으로 계산이 되겠죠? 근데 2020년 코로나 사망자는 약 1,000명 좀 넘습니다. 근데 건설업 근로자만이 노출 대상이지만 코로나는 전 국민이 노출 대상이기 때문에 10,000명당 기준으로 하면 0.2명입니다. 이것만 보면 한 뭐 이제 건설 현장이 코로나보다 한 10배 정도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럴까요? 일단 이것만 봐도 건설 현장이 위험한 건 거의 확실하죠. 근데 그 질병관리청에 누가 이제 질의를 했어요. 지병이 있는 사람 말고 코로나만으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1년 6개월간 1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오래 살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14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비례식으로 계산해 보면 1년에 한 10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시 아까 계산을 다시 해봅시다. 건설 현장에서는 작년에 250만 명 중에 459명이 죽어서 10,000명당 2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경우 코로나로만 죽은 사람은 한 10명 정도 10,000명당 0.002명입니다. 그러니까 2를 0.002로 나누면 1,00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코로나보다 1,000배가 더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1,000배보다 더 위험합니다. 건설 현장. 자, 건설업 연령별 사망자 수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대도 16명이 죽었습니다. 1년 동안. 30대 31명, 40대 87명, 50대 203명이 사망했습니다. 60대 이상은 18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50대가 203명이라는 걸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의 경우 자, 2021년 7월 기준이니까 이거를 이제 2020년만 따지면 숫자가 더 작을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코로나의 경우 20대, 그 2020년 말의 경우는 20대는 0명이었습니다. 30대 8명, 40대 15명, 50대가 67명입니다. 자, 건설 현장의 경우 50대가 203명이죠. 그렇죠? 50대가 203명입니다. 근데 코로나는 50대가 67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코로나의 경우 주로 70대, 80대, 거의 80대 이상의 고령층이 사망하는,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앞으로 뭐 수십 년 사실 분들이 사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거의 이제 인생을 마감하실 분들이 이제 사망을 하는 거에 비해서 건설 현장의 경우 50대가 가장 많이 사망합니다. 즉 이분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아주 한참 사실 수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건설 현장 안전사고가 아니었으면 앞으로 한참 더 사실 수 있었던 분이 203명이나 돌아가신 게 되는 거고요. 20대도 16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경우 20대는 2020년 12월 현재는 0명이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3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 3명도 지병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걸 보면은 50대만을 기준으로 해서 봅시다. 50대 건설업은 203명입니다. 그냥 어린 계산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제 50대 인구를 뭐 따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로 해서 계산해 보면 대충 계산하는 겁니다. 한 10,000명당 0.885가 되는 거고, 코로나는 50대가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로만 죽은 사람을 또 비례식으로 계산해 보면 2000분의 14 해가지고 0.35명이 되고 10,000명당 0.00007명이 됩니다. 그래서 50대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건설업이 코로나의 1000배가 아니라 12,000배 이상의 위험하다고, 12,000배 이상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40대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40대는 건설업의 경우 87명, 코로나는 15명. 이거를 비례식으로 코로나 온리 사망자만 계산해보면 0.105명. 그래서 이 경우 18,000배. 40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건설업은 코로나의 12,800배 이상 위험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30대를 계산해보면 역시 이제 12,000배 정도 위험한데, 20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건설업은 16명이 사망했고, 코로나의 경우, 그러니까 아까 도표에서는 3명이지만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 한 1명? 사실은 0명인데 1명으로 하겠습니다. 0명으로 하면 이제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1명으로 할 경우에 건설업과 비교해보면 약 5만 배 차이가 납니다. 20대를 기준으로 하면 건설업은 코로나의 위험성에 비해서 5만 배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20대 미만은 거의 뭐 이제 그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까 그 도표를 보시면은 20대 미만은 거의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는 20대라 하더라도 위험 요소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20대도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곳이 건설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도는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5만 배인지 아닌지 제가 좀 약간 과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계산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건설 현장은 코로나와 비교할 때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와 질병청의 그 대응 방식을 봅시다. 물론 이제 고용부만의 책임은 아닌데 어쨌든 전 건설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게 되는데, 그리고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하는데 얼마가 걸렸습니까? 최소 20년 이상은 걸렸고, 아직도 이제 뭐 보호구 착용을 잘 안 하고 뭐 이제 안전시설도 이제 엉터리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청에서는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는데 단 한 달도 안 걸렸죠. 뉴스에서 몇 번 말하니까 사람들이 마스크 사려고 줄을 막 쓰고, 뭐 마스크가 없어서 못 쓰지 그냥 뭐 쓰기 싫어서 안 쓰는 사람은 거의 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마스크 안 쓰면은 이제 뉴스에 나와가지고 뭐 아주 그 슈퍼 감염자로 이제 뭐 비난을 받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었죠.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 현장은 아직도 뭐 대충 이제 뭐 보고 뭐 대충, 특히 이제 안전대 고리 같은 거는 뭐 안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자,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을 캡처해봤습니다. 작년도 건설 현장 그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발표하면서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나와 있죠. 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제 대책이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를 떼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년 대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고 사망 20% 감축을 위해서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산재 사망 감소를 어떻게 하겠다인데, 첫 번째,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 셋째,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을 추진한다. 이거 그동안 안 했나요? 그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상상이 되죠. 네, 다소 이제 구름 잡는 대책인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제가 비난할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잘해보자는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위험한 건설 현장에 대한 대책이 이건가? 여러분들은 이 대책이 굉장히 질병청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관리한 수준의 그런 수준의 이제 그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대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전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전 현장에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대책으로. 자, 지난 20년간 재율과 사망 만유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1년 그리고 2019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때하고 보면은 뭐 그냥 그대로 유지됐다고 하면은 뭐 유지된 거고, 또 늘어났다고 하면 늘어나는 거고, 뭔가 이제 그 정체된 현상이에요. 크게 뭐 개선된다는 느낌은 뭐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망 만유율의 경우 다소 낮아지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다시 최근에 들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보고 두 가지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어차피 그동안 여러 가지 해봤는데 재율이 별로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효과가 없었어. 그러니까 빨리 그걸 깨닫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이 그래프를 평가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니까 재율이 이 정도라도 유지되는 거다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겠죠. 둘 중 어느 게 맞을까요?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 느낌상으로 무엇이다라고 느낌은 올 텐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검증이 돼야 되니까. 뭔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논리적 추론, 상상, 그거에 불과한 거죠. 근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점을 발견하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문제가 발견됐는데 누구야 이 문제 만든 사람? 이라는 문책의 두려움 때문에 그거 문제 아니야 라고 덮고 가거나, 아니면 기존의 쓸데없는 해법은 그대로 나누고 또 다른 쓸데없는 대책을 다시 또 새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꾸 귀찮은 일만 계속 발생되는 거죠. 지금 그 안전에 대한 정책이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건설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뭔가 감성적이고 감성적이기만 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민식이 사건 때문에 전 국민이 슬퍼하고 그 민식이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죠. 그래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강화되고 속도가 30km가 돼가지고 그거를 더 초과하면은 이제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는 그런 법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은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그런 어린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사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누가 가장 많이 당하죠? 예,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당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을 가장 많이 당하는 연령층은 어르신들이고, 특히 70세 이상, 70세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이 10세 미만의 교통사고 사망의 20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 자료에 의해서 과학적인 대책을 나눈다면 학교 앞에 그 보호구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양로원 앞에 노인 보호구역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겠죠? 물론 이제 뭐 어떤 노인분들은 뭐 어차피 뭐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어린애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러면 이거 뭡니까? 교통사고를 본격적으로 당하기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교통사고가 갑자기 막 늘어나는 연령대는 20대입니다. 20대 미만에는 부모의 그 보호를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잘 사고가 안 나는데, 20살이 넘어가서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모를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사고를 많이 당하죠. 그러다가 이제 연령이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조심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50 넘어가게 되면 좀 이제 뭐랄까 이제 그런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제 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노인은 뭐 그렇다 친다면은 정말 교통사고 사망을 예방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 보호구역을 만들어야 되겠네. 근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학교 앞에 만들어 놓고 학교에 수업 중일 때도 한밤중일 때도 계속 그 스피드 단속을 하고 있죠. 그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일까요? 건설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전 대책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을 높이려면 객관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너무 감성에 치우쳐서 누구 불쌍해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의 안전만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다른 분야의 안전은 배제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각 느낌을 배제하고 과학과 통계에 의거해서 논리적으로 결론에 도달하지만 진정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알이 안쪽에서 깨지면 생명이 되고 바깥쪽에서 깨지면 죽음이 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한 조직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지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외부에서 그 조직 내부의 특성도 제대로 모른 채 일률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면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빨리 병아리가 보고 싶어서 달걀을 그냥 깨버리면 병아리는 안 태어나고 그냥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그 연구를 할 때 통계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계적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직관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뭐 건설 현장에 20년 있었는데 내가 보기엔 말이야 이것만 잘하면 뭐 안전은 뭐 다 해결될 수 있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죠. 하지만 그분이 20년을 있었건 30년을 있었건 그분이 경험한 것에 의해서만 그 판단을 내린 거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까지 다 종합을 해가지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코카콜라가 더 맛있냐, 펩시콜라가 더 맛있냐고 이제 설문을 이제 그 조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52명이 코카콜라가 맛있다고 했고 48명이 펩시콜라가 맛있다고 했으면은 코카콜라 맛있다고 그런 사람이 더 많으니까 코카콜라가 더 맛있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100명 말고 또 다른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대충 이제 뭐 설명을 드리면 뭐 이걸 이제 95% 신뢰 구간에서 좀 여기한 그 이 결과를 평가하자면은 이거는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는 결론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분석의 의미는 똑같은 실험을 100번 했을 때 79번 정도는 코카콜라가 맛있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21번 정도는 펩시가 더 맛있다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은 객관적인 결론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하죠.
그런 이제 생각을 깔고 한번 이제 어떤 정책을 세운다는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통해서 논리적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 추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이 분석한 게 맞는지 통계적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 사고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대책들은 과학적 분석이나 통계적 검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적 상상에 의해서 되거나 아니면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나마 논리적 추론으로 만들어지는 건 다행인데 감정적 상상 또는 언론의 어떤 압력, 여론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논리적 추론과 감정적 상상의 예를 들면 감정적 상상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거를 그냥 뉴스에서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를 압박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민식이법이라든지 뭐 그전에 뭐 어떤 다른 사고들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았죠. 그런 법들이 실제로 안전을 강화시켰을까요? 그런가 하면 이제 논리적 추론은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은 안전난간이나 뭐 비계를 뭐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논리적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추론이 감성적 상상에 우선해야지만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어떤 것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통계적인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또 적용해보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 사람에게 있겠지만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 추론에 해당합니다. 발주자가 예산이나 기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안전사고는 예산을 적게 주고 뭐 예산을 절감하고 뭐 기간을 공기를 단축하고 그런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논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여기는 어떤 감성적 상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이고 합당한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을 바로 적용시켜서 효과를 거두냐 안 거두냐는 또 별개의 문제죠. 지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법이 제정이 됐지만 뭐 현재 산업법에도 충분히 발주자의 그 안전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이제 최근에 생겼습니다. 뭐 공기 단축도 있고 뭐 공법 변경해도 안 되고 뭐 예산을 뭐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이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뭐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이런 발주자 문제 같은 경우 논리적 추론, 논리적으로는 아주 합당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아주 합당하고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과학적 분석과 통계적 검증을 거친 다음에 확정을 줘야 되고요. 확정 지은 후에도 그거를 갑자기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효과가 입증된 후에 전면적으로 확대해야지만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막 사고가 많이 나는데 빨리 해가지고 사고를 줄여야지라는 아주 성급한 마음에 서두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신중하게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야 이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늘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만 될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안 되는 상황은 늘 발생하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죠. 갑자기 오늘 뭐 기분이 좀 나쁘다든가 오늘 무슨 머리가 띵하다든가 그런 것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찾아볼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싫고 어떤 사람이 밉고 이런 게 어떤 사람은 좋고 이런 게 그런 것도 잘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미군의 그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아니 미군이 얼마나 이 그 강력한 그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무기나 이런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그 동굴 속이나 숨어 사는 그 탈레반 따위한테 그 밀려가지고
철군을 한다? 논리적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탈레반 따위한테 미군이 20년 동안 이기지 못했다. 논리적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처음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갈 때는 패배를 예측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볍게 이길 줄 알았겠죠. 그게 훨씬 논리적인 생각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그거는 일단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나 강력한 규제는 이제 언론에서는 그게 이제 항상 대기업에 불리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나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이 있는 대기업은 유리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또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어떤 능력이 없는 그런 중소기업에는 궁극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나 강력한 규제를 만들면 겉보기에는 이제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근 잘 나가는 기업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트위스터, 테슬라, 이런 회사들은 경쟁적인 중소기업들을 차례차례 먹어가면서 성장을 한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팬데믹 기간에 여러 가지 규제가 이제 강화되면서 미국의 중소기업의 40%가 문을 닫았다고요. 그런데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은 돈을 아주 왕창 벌었습니다. 네. 여기 애플 같은 경우에 2021년 2분기 21.7 이게 얼마예요? 빌리온이면 10억인가요? 210억인가? 210억 달러를 벌은 거예요. 2분기에. 남들은 이제 팬데믹으로 막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을 문 닫고 그러는 동안에 이런 대기업은 더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자고 어떤 규제를 만들면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큰 기업에 더 유리하게 된다는 거. 그걸 한번 어떤 규제를 만들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겠죠? 자, 영국의 기업살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법인 살인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제 흔히들 이제 기업살인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취지는 굉장히 좋았죠. 그 살인은 이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이제 살인법을 적용시켜서 어떤 그 과중한 그 금전적 그 징벌을 하는 제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7년에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한 관리 부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인 살인을 적용한 최초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20억 건의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은 산재 사망 감소에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으로 처벌받은 회사들은 거의 다 초소규모, 그러니까 중소도 아니고 초소규모 회사들이 처벌을 받고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본래의 목적보다는 다른 결과를 낳은 거죠. 결국 소규모 영세기업들만 그냥 도산시키는 그런 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주입할 때는 아무리 그 도입된 제도의 그 당초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그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통계적 분석을 거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제도를 하더라도 그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감성적으로 즉흥적으로 만든 법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론에 밀려서 그냥 막 급조된 법은 당연히 엄청난 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과 통계를 기반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서서히 도입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늘어날수록 대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사례를 보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거 좋다고 막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기업만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었던 불필요한 규정이 동시에 폐기되어야지만 사람들의 그 업무 부담이 줄어들지, 기존의 규정은 그대로 놔둔 채 새로운 규정만 자꾸 만들면은 업무 부담이 늘어나서 오히려 업무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죠. 지금도 이제 뭐 안전관리자들이 해야 될 서류는 엄청 많은 편이죠. 과연 그 서류들이, 그런 서류 작업이 안전사고의 감소에 어떤 영향을,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이제 그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번째로 특정 개별 사고에 기반해서 감정적 호소를 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 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뜬구름 잡는 대책 이런 거는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미 판단된 그런 대책들은 좀 과감하게 폐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분석과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이성적인 대책을 제시해야지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일률적인 규제한 거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겠고요. 이는 지난 20년간의 통계가 그렇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그 현장마다의 그 안전 대책은 근로자하고 기업 스스로가 해결하는 게 어쩌면 가장 바람직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그 오늘 두서없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규진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제목은 건설안전특별법 발주자의 안전 책무와 구현 방안이지만 실제로 건설안전의 중요성을 코로나하고 비교 분석한 그런 그 발표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해체공사장의 사고의 근본 원인과 관련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서 이용수 한국종합안전 주식회사 부사장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용수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체공사에 대해서 현재 지금 문제점이 있는 이 제도 개선 방안을 제가 설명을 세 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고 허가제도, 그다음에 해체 감리 등의 교육제도, 그다음에 계획서 작성에 대한 작동성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를 크게 보면 신고하고 허가로 이제 크게 나눠집니다. 신고는 그냥 계획서가 원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허가청에서 그냥 하기만 하고 바로 공사가 되는데, 이게 지금 제3자 감시제도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건물 내부에서 이제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허가가 필요한 이 대상 그 건축물들은 지금 인허가청 자체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국토안전관련으로 심의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높이를 이제 12m 이상으로 이제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12m 기준을 하면서 이 10톤 이상의 이 굴착 장비, 파쇄 장비를 이 슬라브 위에 이제 탑재하는 그 공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2m 이상이 돼도 이 그 시공사나 이런 쪽에서 이 장비 탑재를 안 시키고 그냥 밑에서 이 성토체 공법이나 이런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을 좀 바꿔야 되고, 지난번에 그 결론 난 그 다단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심의 과정에서도 이 공법하고 내역하고 일치시키는 방안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신고 대상도 계획서를 검토하고 제3자가 감시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벽 붕괴가 사고 많은데, 자, 이런 것도 영세업체에다가 단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제3자 감시체가 필요하고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심사하는 이 특수구조물이나 이 장비 탑재 공법들은 전문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인허가청에서 이제 허가를 해주면서 끝날 때는 서울시라든지 이런 그 대도시는 심의위원회가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그 지자체 인허가청은 아예 그 심의위원회 자체가 없고 그냥 단순히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건축사한테 이 심사를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전관리 계획서 대상이 10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서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지만 해처공사도 나머지 다른 공정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안전관리 계획서의 해체공사는 이 기술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 건설기술진흥법 관계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그 건축물관리법상의 해체공사는 이 안전, 품질,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계획서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 대규모 현장의 이 해체공사가 나머지가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그럼 결국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요약하면, 이런 그 내부에서 조족조 붕괴사고, 그 인방 상부에서 잘못 체크할 때 이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허가를 받았지만 인허가청에서 이 장비 탑재를 안 하고 하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번에 강주 사고처럼 그런 사고가 나는 경우고, 인허가청에서 그 국토안전관리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이 슬라브에서 장비를 탑재했지만 이 붕괴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이건 서울시에서 놓은 만든 작성한 건데요. 중간에 보시면 지상에서 성타에 해체하는 공법, 그 다음에 그 우측에 롱붐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장비 탑재를 피해가지고 하는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롱붐암 사례입니다. 이 롱붐암이 문제가 27m까지 이제 그 평지에서 파쇄를 가능하지만 이게 국내 그 장비 대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고가이고 임대비가, 그래서 이것도 시공 계획, 해체 계획서 검토할 단계에 이 롱붐암 공법을 쓰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 롱붐암 장비를 어떤 식으로 임대해서 사용할 건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 조금 전에 이제 그 사고 유형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해체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리입니다. 그래서 해체 감리를 교육을 지금 현재는 16시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체 감리가 현장에 투입되는 시점이 허가서가 허락나고 승인이 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그 해체 감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 나중에 투입됩니다. 그러면 계획서 작성하고 승인 과정에 이 감리가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것들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지난번에 그 해체 심의를 국토안전관리원에 가서 2건을 이제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게, 거기에 오는 그 분들이 해체 전문업체가 오더라고요. 근데 한 거는 밑에 있는 것처럼 본공사가 발주되는 그 원청사가 대기업이 있는데 그 대기업은 빠지고 전문업체가 와요. 그래서 시공 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완전 앞뒤 순서도 안 맞고 내용도 거의 안 맞는 그런 거 가지고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사를 하면서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심사해 가지고는 작동성이 없는 이런 계획서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했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 이제 해체 감리가 같이 이제
개입이 돼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청에서 계획서 승인할 때 이미 감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감리가 심의 단계부터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체 감리도 그 주주가 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인허가청에서 지급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해체 감리가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요, 가장 먼저 접근을 하는 게 건축사들이에요. 멸실신고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이 이제 건축사들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공 순서나 이 현장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해체 감리를 나가니까 거의 아무것도 모른대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자문을 나갔다가 해체 감리에 대해서 이 인허가청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해체 감리라고 왔는데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런 분들 데리고 어떻게 하나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체 감리도 그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시공적인 그 구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이제 해체 감리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 해체 감리를 상주를 하자 그랬어요. 이 상주를 한다는 것은 이 해체 감리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 문제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체 감리가 상주를 하든 비상주를 감리를 하든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체 계획서 안에 홀드 포인트 제도를 우리가 집어넣은 이유가 반드시 허가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이 홀드 포인트 제도예요. 이래 되면 비상주 감리라도 이 홀드 포인트만큼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확인 후에 가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이게 이 계획서 작성에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체 감리를 아무리 교육을 시켜봐야 시공사, 원청사라든지 전문 시공사들, 그 다음에 또 계획서 작성할 때 지원하는 구조 전문가, 그 다음에 그 각종 전문가분들이 이 해체 계획서에 대한 시스템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인허가청에 있는 분들이 해체 계획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이 안 되면 해체 감리를 아무 시켜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심의를 가보니까 해체 공사에서는 성면을 완전 배제를 해야 돼요. 성면이 보통 뭐 가보니까 3분의 1이 되더라고요. 성면 해체 공사의 그 건축물 관리법상의 핵심은 뭐냐면 성면이 남아 있으면 해체 공사 자체가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면은 이미 성면 조사뿐만 아니라 제거 작업까지 완료되고 난 뒤에 성면이 없다는 그 확인서가 된 상태를 가지고 그 이후부터가 이제 계획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체 감리가 바로 이 전문가 검토를 다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해체 감리가 지정이 돼요. 그러면 이 짧은 공기에 해체 감리가 나중에 들어와서 자기가 보지 못한 계획서를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 작동성이 있나는 거죠. 작성 검토 방안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봤지만 작성은요, 우리나라의 지금 이 계획서, 법적인 계획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작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가 바로 누구냐? 시공하는 분들이에요. 최일선에는 전문 건설 업체의 시공자들, 그 다음에 그 위에 원청사가 있으면 원청사의 기술자들, 이분들이 움직여요. 그 위에 이제 바로 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세 박자가 이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작성을 해서 심의하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게 해체 계획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문가가 작성을 한다? 이 전문가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갈 전문가는 구조 전문가도 지상층에 이제 건축 구조 교사가 필요하고, 지하층은 지하층대로 지질 토질 구조 교사가 필요하고, 이분들의 전문성과 그 다음에 또 가설 구조에 대한 비계라든지 가설 구조에 대한 전문성들,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전문성들, 이 건설기계 이균 플랜에 대한 건설기계 전문성들, 이분들을 전부 다 그 계획서에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을 전부 다 검토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운행할 이 기술자들이 그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실행 옮기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시공계획서 작성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그 표준화돼 가지고 이게 어디 가도 이 순서에 따라서 핵심들만 요약해서 이 PDC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PPT로 해가지고 수평으로 만들어 놓는 그 계획서는 계정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 문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연히 한글이나 월드로 해서 세로를 세워서 이 계정 관리할 수 있도록 문서 시스템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심의도 마찬가지예요. 심의도 지자체별로 심의 방법 기준을 좀 통일시켜야 되고요. 아예 지금 지자체에서는 심의위원회도 없어지고 그런 조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전반적으로 예산도 세우고 전문가 영입도 하고 하지만 전문가가 또 전국적으로 다 또 이런 분 저런 분 다 모여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계획서만 자꾸 많아지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도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표준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체 심의가 구조 중심으로 하게 되면 구조 전문 하나밖에 안 돼요. 전반적으로 이 작동성이 있도록 품질 안전 환경의 이 시스템이 공정관리까지 포함한 공정별 시공 계획서 개념으로 시스템이 이제 작동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결국은 해체 계획서의 실행은 현장 안에 있습니다. 하청 최일선에 있는 해체 전문업체, 그 다음에 원청의 시공자, 그 다음에 감리, 그 위에 발주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계획서 안에다가 전부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계획서를 전문가가 작성한다? 뭐죠? 그 회사에 있는 전문가가 작성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 회사에 있는 종사하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기술사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걸 외부에서 남이 만들어 준다? 이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PPT 문서 지향해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법적인 문서들은 PPT를 지향을 해야 돼요. 최초에 발표할 때는 필요하지만 법적 문서화되기 위해서는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계속 리비전을 개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목차부터 페이지 납장별로 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점검표예요. 실행하려면 계획서 안에서 뽑아내야 될 게 바로 점검표입니다. 홀드 포인트 점검표예요. 어느 시점에 뭐를 점검을 해서 그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후속 공정을 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홀드 포인트는 그 현장에서마다 다 틀려요. 어느 단계에 할 건가. 그래서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전문건설하고 같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게 홀드 포인트거든요. 근데 감리는 나중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하는 분들이 홀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요? 못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CW가 필요한 게 작업 허가서가. 이게 바로 근로자 안전이에요. 장비 양중한다. 그 리깅 플랜에 대한 계획서가 바로 허가서거든요. 계획을 할 때 제대로 점검도 하고 현장 조건에 맞추어서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그 종이 한 장짜리 계획서. 그다음 비계를 설치하고 해체한다면 비계 설치하는 순서, 해체할 때 어떻게 해체하는지 이런 순서, 그다음에 기준을 지켰는지 이 종이 한 장짜리 이런 계획서가 실질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그걸 또 감리까지도 확실하게 알고 허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폐기물도 우리가 6가지로 성상별로 분류해가지고 작업 순서대로 전부 다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폐기물 배출 계획도 그다음에 슬라브에서 밑으로 하역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반출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그 안전사고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총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해체는 실제로 시공하는 분들이 작성을 한다. 원청, 해체 전문업체, 원청사, 감리까지 3단계의 검토 승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감리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감리는 투입 시점이 계획 단계에서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돈석기술진흥법상의 시공계획서, 공정별. 공정별 시공계획서가 바로 공사교육부터 해서 적용공법, 조직, 업무 분장, 공정표. 공정표 안에는 인원계획, 장비계획,
자재 반출입계. 이건 특히 해체공사는 폐기물이 어떤 물량이 어떻게 반출이 되는지 어느 시점에 이런 까지 계획이 다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안전은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개념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품질은 바로 기술 안전. 건진법의 안전관리 계획서에 있는 대로 홀드 포인트 개념으로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 후에 후속 공정 가도록. 환경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두 가지가 계획서 안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또 교육은요. 산안법 교육은 어차피 우리가 그 산안법에 의해서 정기교육이라든지 수시교육이라든지 특별안전교육 같은 걸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야기 다 알아요, 이제는. 그거는 내용을 간단하게 집어넣으면 되고, 건진법에 의한 교육이 매일 아침마다 교육한 게 필요해요. 건진법의 안전교육을 바로 해체 계획할 때도 아침마다 짧게라도 그 공법에 대해서 시공 주의사항을 아침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해체 계획서가 실행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정표상에 다차트 식으로 해놓고 이 밑에 인원 투입 계획이라든지 장비 투입 반출 계획, 그다음 폐기물 반출 계획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짜가지고 자기들이 짜야 돼요. 그리고 폐기물 반출 계획도 누구보다도 그 전문업체들이 더 잘 알아요. 물량 같은 거 이미 다 견적 넣을 때 다 계산해가 가지고 있거든요. 홀드 포인트 개념은 사실은 그 우리 품질 관리 계획서 안에 ITP, Inspection and Test Plan, 검사 및 시험 계획에서 바로 그 검사점입니다. 최상위 검사점이 홀드 포인트 필수 확인점이고 그 밑에가 이제 그 위트니스 해가지고 이제 그 위트니스 개념이고 그 다음에 레코드 리뷰해서 이제 기록 보고예요. 그 중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홀드 포인트가 우리가 공사 초기에 현장 상태에서 그 성면이 없어졌는가, 구체적으로 성면 확인서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창호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다 빠져나갔는가,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해체를 들어가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시공 허용 조건과 그 다음에 구조적인 허용 조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 주의사항을 가지고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런 그 하부에 잭스포드 보강을 했다. 그러면 구조하는 분들이 뭘 도와줘야 되냐면 잭스포드를 어느 위치에 어디에 얼마 간격으로 하되 이게 보통 보면 상계층만 하라 그래요. 근데 상계층을 하게 되면 밑에 하부층 3개는 다시 또 위에 걸 어떻게 내려내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그 PCM 할 때, 프리컨스트레이트 미팅을 할 때, 자, 우리는 그 위험하니까 차라리 잭스포드를 전층을 다 받추자. 이런 식으로라도 대화를 하고 해서 이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거는 답을 내놔야 돼요. 구조 전문가들은. 구조 전문가들이 계산만 해가지고 풀어나는데 나중에 실제 현장에 안 맞아요. 그래서 구조하는 분들은 답을 내놓으셔야 된다. 자, 비계도 설치하고 해체해요. 우리가 외부 쪽에다가 전부 다 비산 방지 개념으로 이제 비계를 매는데 사실 외줄은 안 되죠. 전부 다 쌍줄로 매가지고 위에서부터 해체를 해 오다 보면 이게 붕괴가 가끔 돼요. 소규모든 대규모 현장이다. 그 계획서 안에서 순서에 따라서 이 위험성 평가를 하기 전에 이 PTW에 대한 이 계획서를 승인하고 해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익용 플랜입니다. 요거 한 장 2페이지 하면 돼요. 요거를 지금 건설기계 그 작업 계획서 한 장짜리 속에 여기에 모든 위험들이 다 들어가면서 법적인 요건들이 다 들어가요. 이게 사실은 그 어떤 대기업에서 한 5년 전에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전국에 전파하고 있지만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활용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뭐 해체공사뿐만 아니라 향후에 모든 공정별 시공 계획서 안에 건설 기계에 관계되는 거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풀지 말고요. 여기서 필요한 환경 내용이 뭔가, 소음, 비산먼지, 그다음 폐기물 이런 서너 가지로 끝이 납니다. 그걸 갖고 전부 다 우리 현장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기준이 뭔데?
향후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건축주는 도서, 설계 도서, 비용, 공사 기간에 대한 책임이죠. 선정 공법을 정했으면 거기에 맞는 공사비를 줘야 되죠. 사전 조사에 대한 책임도 건축주가 돈을 비용을 줘야 되죠. 홀드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되면 해체하는 전문업체가 임의 시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법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점검표 안에 있는 홀드 포인트의 체크리스트에 감리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계획서 안에 그게 나와 있어야 돼.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약속한 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해체업자가 임의 시공했다, 사고 났다, 그럼 감리는 일단 책임 면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연락도 없이 자기 멋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해체공사는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거, 그다음에 품질 구조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발주자뿐만 아니라 인허가청, 그다음에 검토하시는 분들, 심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시공사 모두 교육이 돼야 돼요. 국토교통부 개선 방안을 지금 글씨가 적어서 안 보이는데 이 내용들이 그런 대로 많이 이제 개선돼 가지고 좋은 건 있는데 조금만 수정 보완하면 좋은 걸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회를 가지고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에 이걸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하고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술사 해에서 건축 구조 기술사, 그다음에 건축 시공 기술사, 그다음에 건설 안전 기술사 모임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도 개선을 할 때 이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교육제도 개선 방안도 지금 16시간에서 감리 해체 감리를 35시간으로 해서 이 실습 시간을 넣은 거, 계획서 작성, 참 좋은 현상이고요. 그런데 이제 과목이 이제 10과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강사 선정할 때 보니까 이게 더블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요거 나중에 실제 강의할 때는 강사들을 전부 다 모아서 강의 커리큘럼을 서로 약속을 하고 이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그리고 기준이 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계획서 작성 방법하고 홀드 포인트를 같이 가져야 되는데 따로따로 이제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늘 나중에 이제 교육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요걸 해체 감리를 위해서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인허가청이나 이런 분들은 16시간짜리로 해서 필수 교육만 시키는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다 교육을 시켜버리면 그 앞으로 이제 지역 센터에서도 이제 교육을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민간 교육기관들이 이런 업무를 못 해버리면 이 강사 양성들이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 교육기관들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감리 빼고 나머지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해서만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교수님께서, 부사장님께서 이 해체공사장의 사고의 근본 원인과 관련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의 변화와 대상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좀 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홀드 포인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발표로는 건설 관련 법령에서 발주자의 안전 책임과 문제점 및 방안에 대해서 이승철 유탑 부사장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작다 보니까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잘 들립니까?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승철입니다. 우선 그 건설 관련 법령에서 발주자의 그 안전 책임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에요. 먼저 이 발표의 초안은 건설안전특별법 이 지금 이제 발의가 돼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한번 발의가 되었었고요. 지금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 다시 이제 수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6월 달에 재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초안은 뭐냐면은 특별법이 발의되기 전에 작년 4월 달에 그 특별법 제정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 의견이 들어간 것은 별로 없고요. 그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설명 목차는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 안전 제도의 그 한계성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제 근로자 위주로 이제 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산법이라든가 건진법이라든가 건축법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기술적으로 된 법이 많다 보니까 모든 그 법률들이 좀 혼재돼 있어 갖고 이걸로 가지고는 우리가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에서는 이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걸 다 합쳐서 각자의 그 어떤 책임하고 의무를 부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잘못이 됐으면은 거기에 대한 벌칙도 가해져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마련된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외형적인 어떤 산업이라든가 10년간의 사망자 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그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산업법에서도 사망재해하고 재유를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는 개정하고 건설 생산 구조 부분에서 문제점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망 사고하고 재해는 줄지 않았죠. 그냥. 또 문제가 뭐냐면은 산업법에서는 작업 안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안전 부분에 취약한 점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의사 결정자인 발주자에 대한 안전 책무가 이제 최근에는 좀 들어가 있는데 그 전에는 많이 부여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공사는 다수의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데인데 그런 거에 대한 규율이 너무 약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조업 위주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건설 산업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냐.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거기에다 시공자는 이제 원수급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수급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들어오는 업체들이 사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인업자로 들어오는 것이죠. 레미컬 운전수라든가 크레인 운전수라든가 또 자재 납품해서 들어와서 설치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다수 인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인원도 여기서 이제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에 계시는 공중 시민들도 역시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번에 말씀드리는 그 해체 공사하다가 이제 그 건물이 넘어가서 일반 시민이 죽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시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시공사가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 그 시공자가
직접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다 보니까 안전관리자가 결국 거기 위에 있는 소장한테 구속이 돼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어떤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다음에 이제 공사팀 기술자들한테도 이제 안전 역량을 부여해서 기술자들이 별도로 안전관리자 위에 하는 일들을 기술적으로 이제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역시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도 굉장히 바쁜데 이것까지 하려고 하면은 일이 벅찬 것이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력 부족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은 일회성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안전 역량 강화하는 데서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한 군데서 작업을 하지만 일회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발주자가 뭐 안전 대장을 직접 수급자가 대신해서 작성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지법이라든가 건축사법이라든가 여러 이제 법령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주자에 대한 안전 책무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주자는 역시 그 공사비 공기가 적정하게 이제 부과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검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닌다는 핑계를 대고 그 부분에서 좀 방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 자문사가 있어서 그 양반 발주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조 역할을 해주고 또 어드바이스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안전자문사를 요번에 새로 건설안전특법법에서 이제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냥. 그다음에 이제 대형 공사나 취약한 중소업체, 민간업체 이런 거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하고 안전 기능이 약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국 사례도 그전에는 제조업하고 건설업체를 같이 해서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건설업이 일반 제조업하고 틀리게 문제가 되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별도로 어떤 개정이 있어야 됐다 해서 건설안전법 같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형만 커진 뭐 구조적인 위기의 건설 사업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인력이 고갈되고 있고요. 이 이유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원수급자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관공사나 아니면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래도 적정한 금액으로 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민간에서 발주하는 부분들은 너무 적은 금액으로 최저가 입찰해서 이제 발주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실행이 안 들어오면 다른 업체를 불러서 또 다시 한번 붙여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행 내에 들어올 때까지 안 들어오면은 또 다른 업체를 붙여서 이렇게 선정을 하니 제대로 된 협력업체를 육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협력업체를 잘 육성을 하면은 결국 좋은 기능도 육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협력업체가 취약한데 제대로 된 기능을 쓰겠습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발주자서부터 원청자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중견 협력업체를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안전 감시 기능도 강화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또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현재 기술자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사기가 약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소장하면은 말 그대로 현장이 꽃이었습니다. 그냥 그거 한번 해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었는데 이러한 어떤 문제 때문에 요즘 현장 소장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현장에서는 앞으로 공사가 계속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모르고 매출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을 잘 모르니까 현채직, 비정규직 그 기술자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현장의 반 이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리자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감리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이천에서 원료단지에서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그 공사가 2천억짜리 공사입니다. 그 공사에 감리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건축감리가. 그렇게 큰 공사였어요. 지금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면 한 40억 정도 돼갖고 한 10명 정도 감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감리자가 한 명이 한 겁니다. 그런 데서 사고가 안 날 수밖에 없죠. 그냥.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설계 부분에서 보면 또 안타까운 것이 진짜 설계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가지고 적정한 공사 금액, 적정한 공사 기간을 잡아야 됩니다. 사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설계자들이 사전 조사를 제대로 사전 검사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시공하면서 착공 들어가서 다시 사전 조사를 또 합니다. 시공사들이. 이런 중복된 일을 하고 있고 설계 자체에서도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위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너무 비약하고요. 그다음에 발주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비용 절감밖에 없습니다. 공기단죠. 제가 있던 현장에서도 일부 보면은 특히 그 유통업체라든가 물류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기단축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입주를 시키면 거기에 들어오는 인디수익이 엄청납니다. 유통업체는 하루만 빨리 들어와고 물건을 팔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이 엄청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용접불에 의해서 뭐 화재가 났다 어쩌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두세 달 할 일을 갖다가 한 달에 끝낸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 인력하고 자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한 군데서 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좋은 공법이 있들 한들 그것은 제가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 사망사고에 의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공들도 결국 3D 업종이라는 그런 거 하에 계속 이탈하는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망사고입니다. 이 사망사고를 보면은 뭐 10년간의 사망사고인데 제가 17년서부터 보겠습니다. 만인율은 계속 올라가서 1.72%까지 올라가고 사망사고는 줄지 않습니다. 그냥 400에서 500명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인율이 2.0입니다. 그냥 이거 보면은 제가 알기에도 작년에 2천 사고가 나서 그냥 또 만인율이 높아지고 사망사고도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국토부에서 혁신 방안 발표를 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걸 발표를 했는데요. 영국하고 싱가포르, 영국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이제 인구수도 같고 또 규모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냥 그거를 좀 비교하면은 저희가 만인율이 영국의 10.3배, 거의 11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자 수가 전체 사업장의 50%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그냥 손실이 지금 현재 2018년도에 거의 25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냥 어저께도 제가 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건축 부분에 아니 저 건설 부분에 총 매출액이 뭐 145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25조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우리가 사람이 한번 돌아가시면은 그 양반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손실 비용하고 뭐 이런 것만 따질 게 아니라 그 양반이 50세면 50세 동안 키웠던 그 비용하고 또 공기가 지연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손실 나는 거, 또 영업을 제대로 못해서 손실 나는 비용 이런 거 합치면은 한 사람 돌아가시고 나서 직접비 이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김현수 교수님이 쓰신 발주자가 변해야지 건설 사업도 변한다는 여기서 발췌를 한 겁니다. 건설 사업의 실패 요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업 초기에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기간을 가지고 거기서 비용하고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실패하면 아무리 시공 단계에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최저가 낙찰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민간은 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민간 부분에 더 최저가 위주로 가지 않고 적정 금액으로 협력업체를 주고 협력업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발주자 가역에 대한 횡포,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최근에 이제 TV에서 많이 나오는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것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풍 백화점 무너진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냥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발주자의 횡포가 엄청나더라고요. 매출을 좀 더 하루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건물은 무너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늦추면서 결국에 많은 사망자를 낸 그걸 보면서 발주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계별 사고 유발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전자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나오네. 여기 보시면은 시공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이 부분에 그동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시공자, 협력업체 근로자 이분들이 그동안 우리 기술 발전에 공헌한 거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나마 지금 현재 유지하는 것도 이분들의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국한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가야죠, 그냥. 앞에 보시면 감리자, 그다음에 설계자, 그다음에 발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한 분 한 분의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나름대로의 의무하고 역할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게 기존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총괄해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대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사례를 한번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합리적으로 가는 영국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규모도 같고 그다음에 인구 밀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산업법에 의해서 계속 관리를 하다가 건설에서 계속 사망사고가 나니까 이거 제조업하고 건설 부분이 틀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94년서부터 CDM이라 해서 안전 감리를 하는 CFT 코디네이터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투입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책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말 그대로 적정한 수급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정 공사비하고 공기를 줘야 되고 또 현장도 말입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그냥 제조업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온 반면에 일시적인 어떤 건설 현장이라 해서 현장에 휴게소 같은 거 식당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시설물들이 사무실 그런 분들이 너무 취약해요. 그냥
저도 명색이 현장에 몇 번 있었지만은 거의 한 30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내 친구라든가 내 동료라든가 내 자식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열악합니다. 근데 지금도 해오고 있는데 큰 회사는 그래도 아직 좋아지고 있는데 중소업체는 아직도 미원합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좋은 시설에 좋은 편의시설을 많이 갖춘 그런 현장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발주자가 처음서부터 안전자문사의 어떤 조언을 받고 그거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이런 안전 책무에 대해서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고 사인을 받은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제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책무를 가진 발주자는 지속적으로 자기가 안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것이 영국의 그 만인율 사례입니다. 그냥 요 아래 보시면은 2.1, 2.9 해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마지막에는 0.45 위에는 그 전 산업입니다. 0.45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만인율이 2.64, 2.64%, 2.72%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 거 비하면 거의 10배 정도. 그러니까 이 나라도 CDM이 발의된 것이 1994년도입니다. 그때 이후에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발주자하고 시공사가 서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일이 나오게 된 것이죠. 저희들도 안전특별법이 빨리 발의가 돼서 이런 식으로 좀 사망직이 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으니까 핵심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자문사를 채용을 해서 발주자가 제3자의 감시를 할 수 있는 감리 부분을 더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잘 되게 되면은 결국 정부 차원에서 뭐 규제니 감독이 이런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나름대로 뭐 취약 부분에 대해서 그 감시 감독을 한다고 그래갖고 현장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한계가 있죠. 적은 인력은 그 많은 사업장 거의 뭐 10,000개 이상 되는 사업장은 또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이렇게 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사이드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만이 안전관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발주자의 그 안전 책무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도 역시 강화돼서 발주자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 강화된 만큼 그거에 대한 어드바이스하고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안전자문사입니다. 안전자문사는 기술하고 작업 안전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안전자문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안전자문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본사의 보험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같이 발주자가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안전자문사가 나왔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제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가 되면은 시행령에서는 이 안전자문사의 역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아마 제시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자문사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그냥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야 되고요. 적정 공사비, 적정 기간을 해줘야 되고 안전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조치도 하고 정보도 제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발주자에게 조언도 하고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공사 착수 후에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니까 그에 따른 협력과 조정의 역할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많은 얘기가 있는데 또 설계 변경입니다. 설계 변경하면 그동안 계속 좀 뭉갠다고 그러면 좀 약간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는데요. 설계 변경이 되면은 거의 잘 안 줍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 무리한 비용, 인력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것이 잘 진행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기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효과입니다. 그냥 자율적인 안전관리, 제3자에 의한 감시 기능, 발주자가 주도하는 건설사업 수행 구축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요즘 각 기업체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ESG입니다. 환경, 그다음에 소셜, 그다음에 지배구조. 역시 환경 문제는 이제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고요. 소셜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는 기업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그런 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받으면서 만든 물건은 결코 사회에서 인정 못 받을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가 많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지금 부실 기업, 그다음에 이미지 안 좋은 것을 갖다가 건설 사업에 건전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유타 부사장님께서 건설 관련 법령에서 발주자 안전 책임과 문제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승철 부사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건진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이 한계라든가 장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발주자의 역할과 안전관리 강화가 많이 필요하고 또 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유능한 안전자문사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분이 발표를 다 하셨고, 이제 잠시 바로 이 종합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한국건설안전학회에서 이번에 발표 합동 건축 관련 단체 학술 세미나에 대해서 발표한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조금 정정해야 될 게, 영국 아까 그 첫 번에 그 발표하셨던 영국 기업 살인법 그랬는데, 영국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삐뚤어진 학자들 또 일부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자꾸 그 작년에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통과하기 위해서 영국의 기업 살인법 했는데, 영국은 기업 살인법이 아니고요, 영국은 기업 가실치사법입니다. 이거 괜히 우리 한국건설안전학회에서 또 발표한 데서 또 기업 살인법 나온 것 같은데, 이건 꼭 정정을 부탁드리고 싶고, 영국은 기업 가실치사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이 금년에서 발표된 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모태가 되는 게 영국의 기업 가실치사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가기 전에 이제 오늘 발표하셨던 분도 계시고 한데, 먼저 회장님께서 한번 오늘 이 주제 발표하고 한 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먼저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세 분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이기진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코로나와 우리 건설 그 현장의 실상을 아주 피부에 와닿게 비교를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두 번째 우리 이용수 부사장님께서는 이제
그 해체 공사 사례를 들어서 그 해체 공사에 관련된 제도하고 이행상의 문제점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에 우리 이승철 부사장님께서는 이제 이규진 교수님의 이제 발제를 받아서 건설안전 특별법의 그 취지, 배경 여러 가지 세부 내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해체공사 쪽에 조금만 더 제가 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용수 부회장님께서 정리를 워낙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좀 덧붙인다면은 이제 그 감리 문제에서 감리에서 이제 그 아까 중요한 것은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주가 굉장히 이른 시기에 감리자를 선정해서 그 계획서도 검토하고 그다음 현장에서 그 제대로 되는지 이행하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감리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그냥 단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 특히 그 회사들이 등록해갖고 순번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모든 분야는 마찬가지인데 계획서를 이제 전문건설업체하고 이제 원청사가 소위 말해서 공사를 이행할 당사자가 직접 작성할 역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굉장히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선 방안을 많이 내놨고요. 특히 이제 학동 사고를 계기로 아마 한 달 만에 국회의원들이 거의 뭐 9건, 10건에 가까운 이제 개정안을 발의해서 신속하게 여러 가지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하나 더 중요한 점을 놓치고 가고 있는 말씀 하나 드리면 광주 학동 사고도 결국 뭐냐면 장비 탑재나 이런 걸 하면 시간과 비용이 걸리니까 그걸 줄여보고자 이제 성투해 가지고 더 싼 방법으로 가려다 사고를 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비용 문제가 가장 안전의 핵심이 되는 거고 그럼 비용 문제는 결국 건축주의 의사결정 문제를 귀결해 준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그 광주 학동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거기가 문제의 근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 특히 건축주를 바로 세우지 않는 건축 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불가능하다. 영국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공공산업에서 이제 건설 산업의 부정적인 행태는 그 발주자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건설 산업 혁신이나 모든 제도를 논의할 때 발주자를 참여시켜서 논의한 걸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건축주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건축주가 발주할 공사를 할 사람들만 모여서 건축 산업을 논의한다는 거는 좀 본말이 전도적인 거다. 그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발주자, 건축주의 책무에 합리화는 우리 건축 산업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제도가 그걸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그동안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그 누락된 부분을 건설안전특별법에서 담고자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안전특별법에 이제 또 하나 그 제정 취지가 있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여러 가지 기술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는 분리돼서 따로 있어야 돼서 브레이크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건설산업진흥은 글자 그대로 그 건설산업 생산을 촉진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엑셀레이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안전에 관한 거는 이제 그 생산을 무리하게 할 경우에 그거를 이제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안전 관련 조항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 이제 당위성 필요성에서부터 건설하는 특별법 개정이 출발됐다는 거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건설 산업은 이제 사실 외국에서 살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살인 사람, 킬링 인더스트리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가 거의 2만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최근에도 매년 한 450명에서 근로 일수로 따지면 매년 매일 2명 정도 건설 기능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러 가지가 일부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건설 산업이 살인 사람으로서 누명을 벗고 진정으로 우리 건설 기능인 건설 기술자, 건설 종사자들의 행복을 먼저 우선하는 그런 산업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의 혁신이 있어야 되고 안전의 혁신으로 저는 건설 산업의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건설 안전의 혁신은 건설 산업의 혁신이다. 그래서 건축 산업의 혁신은 물론 거기 포함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논의에서는 논의의 중심이 반드시 건축사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건축물 관리법에서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면 처음에 나올 때 우리가 모든 법에서 이행 의무자는 주어 위치에 있는데 기존의 건설 관련 법령들이 발주자를 주어 위치한 놓은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 관행을 따가지고 이 건축물 관리법에서도 건축주가 주어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주 또는 관리 주체라고 그래가지고 건축주가 관리 주체만 세우면 모든 책임을 관리 주체에 떠넘게 되어 있고요. 기존의 모든 법령에 있어서는 그 발주자의 책임이 모두 감리자에게 떠넘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감리라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서 영어를 보면 이제 컨설턴트라고 그러죠. 또는 에이전트라고 해서 발주자의 이익을 대변해서 해주는 것이 감리자가 건축주, 발주자가 잘못 의사결정한 것에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참에 시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발주자에 대한 건축주, 발주자, 또 바로잡기 뭐 이런 쪽으로 역할 이런 쪽인데 우리 한국건설안전학회에서 또 이 발주자에 대한 이 협의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오늘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쪽에도 발주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점진적으로 이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이용수 교수님 해주시죠. 아까 이규 교수님 말씀에 안전 대책 중에서 통계 분석,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산재 은폐 제도입니다. 사망 사고 대비해서 일반 사고가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이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사망 사고는 손실 우연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잠재되어 있는 니어미스를 포함한 이 통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재가 발생되면 모든 산재를 전부 다 보고할 수 있는 이 제도로 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많아요. 아까도 이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은 참 많아요. 제도가 자꾸 만들어지고. 근데 기존 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제도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실행이 안 되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가 되면서 중독되는 것들을 없애는 게 시급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자문사의 역할로 이제 발주자 안전을 하는 거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발주자 안전을 실제로 공공기관을 전체 컨트롤 해봤거든요. 한 2군데를 해보니까 공공기관은 그래도 어떤 발주자 안전을 할 수 있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발주자 안전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가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 비용이 다시 줄어가지고 안전 제일 개념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초기에는 이제 증가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민간공사입니다.
민간공사가 그 한계가 있어요. 민간이 보통 보면은 금방 이제 그 시행사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이 발주자로서의 그 업무는 거의 작동이 안 돼요. 중소로 갈수록. 그래서 이게 공공에만 한정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안전보건대장도 제가 제도 자체가 그 기본 안전부터 해서 설계 안전, 공사 안전 보건대장이 모든 게 다 발주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제도는 좋은데 이게 지금 또 실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또 실행 방안을 만드는 게 좋고요. 그 제가 아까 발제한 그 해체 공사는 핵심이 체크리스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해체 계획서 심사할 때 있던 체크리스트는 사전 조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공사 그 해체 공사 계획 구조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그걸 다 풀어가지고 쓰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핵심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좀 바꾸 작동성 중심으로 하면 좋고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체 감리 전문 교육도 필요하지만 나머지 인허가청이나 관련 전문가 시공사들 이 교육도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허가하고 그 신고해서 이 법을 조용히 피해 나가요. 법을 조용히 피해 가지고 층보를 낮춘다든지 그 다음에 그 탑재를 안 하고 다른 공법을 쓴다든지 이게 전부 사고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사각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좀 제도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부사장님께서 이제 또 산재 은폐,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산재 은폐가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존 제도 실행되도록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저 이승철 부사장님께서 또 지금 시간도 이제 다 되고 하니까 한 말씀 간단히 간단하게 해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수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해체 그 공법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아니 법규적인 문제, 그다음에 현장에서 체크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상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요번에 그 학동에서 사고 해체하다 사고 난 거하고 그다음에 강남역에서 이제 사고 난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 내부보다는 외부에 그 있는 그 공중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고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많은 이제 보완이 필요하겠지만은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보완 장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이규진 교수님이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라는 그 질병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건설업하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만큼 우리가 건설업이 이렇게 홍보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이 코로나 그 자체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전염병이거든요. 이 전염병에 의해서 저 사고 나는 것을 이걸 건설하고 이제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한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코로나 전염병은 이게 같이 있다 보면은 그냥 바로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건설은 그게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해서 이제 사망 사고가 나는 건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그냥 전염이 빠르게 되면서 그 사망 사고가 늘어나고 또 환자가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이거를 조금 비교하는 방식이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근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통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어떤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기존에 있는 새로운 법령이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통계적인 거, 논리적인 것을 보고 검토하자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쓸모없는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이제 건설 안전 쪽에 대해서 주제 발표도 있으셨고 토론도 있으셨습니다. 있고 또 대한민국의 건설 안전 쪽에는 이 학회, 건설 안전 학회가 있다는 걸 오늘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건설 안전 분야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학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또 하겠습니다 하고 어저께도 그렇고 어저께 건설안전학회 또 추계 학술 발표대회가 킨텍스에서도 있었고 오늘 또 건축 관련 단체 학술 세미나가 대한 건축학회 강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도 저거는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망 사고 절반 줄이겠다 했는데 절반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래 되면서 또 각종 제도나 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폭발이 되고 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게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 여러 학자라든가 그다음 업계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기되고 있고 돼서 우리 건설안전학회 차원에서도 더더욱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금 각종 이제 발주자에 대한 역할 책임도 강화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되고 있습니다만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제도라든가 이런 정비라든가 또 공사 참여자에 대한 이 책임이 너무 발주자 우리 공사 실행 쪽으로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어디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고 이상으로 이 건축 관련 단체 학술 세미나 오늘 한국건설안전학회에서 한 건축주의 안전 책무와 부연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 종합 토론을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